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주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저희가 어떤 내용들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 부족한 상승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아무래도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전 세계 증시가 좀 맞장구를 좀 서주고 같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생각보다는 폭이 크지 않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렸던 그림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달러가 상대적으로 뭐 강세는 보이지는 못하고 뭐 약간의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인 강세라고 할 수 있겠죠. 더 올라가지는 못할 것이다. 아니면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일단 트렌드는 일단 우상향 패턴은 뭐 전제로 하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서 기존에 최근에 빠졌던 이제 그 이머징 쪽 통화들이 좀 빠르게 회복을 하는 모습들을 좀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환율에 어제 이제 3개국 뭐 위험한 3개국 환율까지 다 체크를 해보면서 하루 종일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어제 좀 고민이 굉장히 좀 깊어졌었는데요. 좀 제가 여러 가지 좀 외신들을 좀 종합을 해보고 나니까 좀 결론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사실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그리고 강달러 자체적으로 금리 인상이 또 추가 인상을 앞두고 있는 터라 그 인상 속도에 따라서 달러 강세도 좀 추이가 결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간밤에 봤을 때는 주요 통화 대비 큰 폭으로 좀 강세를 띄었다는 점, 여기에 대해서 좀 원인과 더불어서 유가의 영향까지 좀 자세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 CNN 머니 따르면요. 일단 뭐 증시가 어느 정도를 반응을 했다라는 측면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기사를 좀 보내고 있는데요.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인해서 뭐 전 세계 증시가 뭐 환호를 했다. 뭐 중국 증시라든가 이머징 그리고 유럽 뭐 미국 증시 모두 다 괜찮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이제 미국 증시 어제 뭐 좀 떨어졌습니다만, 금리 인상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이제 경기에 대한 자신감 아니겠느냐, 경제 정상화를 의미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래 이제 점진적인 금리 상승이라는 시장에서 계속 옐런 그 의장이 계속 말을 했던 대로 그 수준대로 금리를 인상을 천천히 해 나가겠다라는 것은 다시 또 이머징 시장에게는 또 시장을 벌어주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이머징 시장에 좀 희망을 주입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럴듯한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좀 날이 서서 날카롭게 보지는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블룸버그에서 이제 아시아 이제 홍콩에서 이제 일을 하는 이제 애널리스트 인터뷰한 내용들을 블룸버그 기사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오히려 이머징 쪽에서의 이제 탈자금, 그러니까 이머징 쪽에서 아웃플로우를 지속시키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중장기적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머징 마켓의 그 대응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홍콩 같은 경우는 바로 어제 금리를 똑같이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금 유출을 상당히 좀 어느 정도는 막겠다. 급격한 환율의 움직임을 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보겠다라는 이런 의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는 금리를 뭐 똑같이 올리거나 뭐 이런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결국에는 통화 정책이 미국이 독자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큰데, 네. 이 반대 다른 국가들, 여타 다른 국가들이 확장적인 기조를 계속 가져가고 있다라는 측면이 달러 강세 그리고 이머징 통화가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는 네. 이런 흐름들이 전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네. 우리는 이제 뭐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면은 이제 자연히 다른 나라들이 동반 상승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홍콩만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나머지 나라들은 계속해서 좀 양적 완화를 좀 이어가려는 그런 기조를 좀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뭐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좀 강달러 쪽으로 좀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미국 이외의 다른 뭐 대부분 뭐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다 좀 확장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통화의 가치가 이제 완전히 뭐 갈려져 버리는 뭐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과거의 패턴대로 뭐 달러 가격이 그냥 무조건 떨어지고 이머징 자산들이 다시 올라가고 이런들을 생각했었는데 통화 정책이 정반대로 이렇게 나뉘는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깊게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머징 자산들이 급격하게 다시 회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어제 시장을 봐서 물론 코스닥에 한 700억 정도의 외국인 순매수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탈자금 현상이 계속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에는 정책적인 부분들이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달러는 강세 흐름을 어느 정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머징 통화가 그 반대에서 반등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 이진 기조에서는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을 풀어내고 있는데 가치 자체가 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어폐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속도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속도는 어떻게 보면은 욕심일 수도 있다. 이머징 자산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것, 증시가 급격하게 좋아지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우리들의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네. 어쨌든 이머징 자산에 대해서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요. 지금 상대적으로 이머징 통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너무 싼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달러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는 것은 맞지 않느냐. 그거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약간 레벨이 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통화 정책의 차이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1,200원 선이 절대 넘어서면은 안 되는 우리 통화의 약세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이 부분들을 건드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통화는 좀 더 약세를 가져가는 그러니까 뭐 완전히 깨진다는 건 아니고요. 달러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고요. 굉장히 완만하게 올라가고 완만하게 떨어지면서 이제 통화 정책의 이 괴리감이 결국에는 이런 가격 지수로 이렇게 차이로 계속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매니저 입장에서 이런 상황들을 다 보고 있으면서 이머징 마켓에서 적극적으로 사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좀 아니지 않을까? 적어도 뭐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통화가 깨져나가는 모습들 그런 데에서 분할 매수를 하지 여기에서는 적극적으로 사기는 상당히 어렵다. 마크 모비우스가 중장기적으로 이머징 통화는 분명히 반등을 한다.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속도만큼은 안 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 전체에 대한 바스켓 매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사는 이러한 형태의 매매를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기관들이 이끌고 있는 특정 섹터에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특정 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머징 통화가 강세로 전환되는 데는 아직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 그래서 좀 전체적인 어떤, 이 바스켓 매매보다는 일단 특정 섹터 쪽으로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머징 흐름은 각국의 통화 정책과 더불어서 환율이 좀 결정을 지을 것이다라는 의견들로 좀 정리를 드릴 텐데요. 관련 전략 좀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이슈로 저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캘리포니아 드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꿈꾸는 부분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좀 자동차 관련해서 내가 운전하지 않고 차가 좀 알아서 좀 가주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릴 때부터 좀 많은 꿈을 좀 사람들이 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먼저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글은 또 반대로 좀 약간 좀 기대치에 못 미친다 이런 느낌이에요. 예, 캘리포니아가 재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걸로 유명하고요. 그만큼 너무 꿈을 쫓고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친환경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진보된 성향을 좀 보여지고 있는 주 중에 하나입니다. 네. 터미네이터가 주지사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진보된 부분들인데 네. 어쨌든 캘리포니아가 무인 주행차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했는데요. 네.
결국에는 사람이 타고 안전하고 직결이 되는 부분이구나라는 부분들, 그리고 아직 무인 자동차에 대한 신뢰성 같은 것들이 아직은 좀 많이 모자라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내포하고 있는 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그 가이드라인에서 어떤 점을 시사하느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전기차라던가 앞으로 이런 친환경차의 방향성을 읽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초입 단계라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 아무래도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다 보니까 규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수면 위로 드러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좀 이야기를 전해주시죠. 예, 일단 블룸버그 따르면 일단 무인 자동차가 지금 100% 완벽하게 구현이 되는 시스템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는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정도 규제가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탑승자 중에서 뭐 무인 자동차 차가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면 운전자가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반드시 이제 그 운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승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규정들을 세우고 사실 이제 뭐 무언가 이제 자동차가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는 그 구글에서 만든 그 무인 자동차를 한번 찾아보세요. 핸들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벨트만 매거든요. 네. 페달도 없고요. 이제 만약에 이게 잘못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페달을 만들어 놓고 핸들도 만들어 놓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수동 전환을 해서 차를 멈출 수 있는 기능을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네. 이런 부분들까지 좀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그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 시스템 알고리즘 그대로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뭔가 잘못돼서 사고가 났다. 그럼 운전한 적도 없잖아요. 그거 회사의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 자체를 회사하고 이거를 리스하는 형식으로 네. 운전자들한테 이제 탑승자들한테 그 권리를 넘겨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규제를 세웠더라고요. 네.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약이 좀 적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전기차라는 어떤 새로운 자동차 패러다임의 어떤 벽을 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거쳐야 될 어떤 관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이런 제약이 전기차 쪽에는 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꼭 안 좋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사실 네. 전기차 그리고 스마트차에 관련돼서 뭐 구글에 지금 뭐 돌리고 있는 뭐 시험 주행 차가 있기는 합니다만 네네. 이게 지금 뭐 완성돼가지고 100% 완벽하게 달리는 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지금 자동차 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존 완성차 업체의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결국에는 기술적으로 좀 모자라는 부분들 때문에 기존의 IT 업체들이 욕심을 부렸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핸들을 사서 붙여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오게 된 것 같아요. 네. 기존 자동차에서 운전자를 지원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는 계속 좀 더 탄력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는 이런 이슈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얘기가 많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밸류체인이 조금 다릅니다. 그냥 IT 업체들이 따로 있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완성차에서 조금씩 붙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밸류체인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더 한층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전기차 스마트카 관련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도 뭐 지금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여러 업체들이 지금 이 무인 자동차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해서 지금 뭐 시험 테스트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기사에서 계속해서 접할 수 있는데 과연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냐 아니면 IT 업체들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서로 이제 서로 주고받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쪽에 우리가 좀 더 무게를 실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전략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